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손해평가사 2차 이 과목과 관련된 이제 이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2차 이 과목 공부하는 요령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제 본 강의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장 부분들 말씀드렸다시피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손해평가 개관 부분에서 이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기본적인 사항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먼저 보겠습니다. 제1절에 손해평가의 개요 부분이 나오는데 이런 손해평가의 의의 및 기능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손해평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봤었을 때 계약자가 피해가 있으면 어떤 피해가 있으면 이 피해를 가지고서 사고 접수를 하게 됩니다. 사고 접수를 하게 되면 이 사고 접수를 한 걸 가지고서 이제 NH 손해보험 재보험 사업자가 손해평가반을 구성합니다. 손해평가반 구성을 해서 이런 사고에 대한 피해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고 손해평가를 해서 어떠한 자기가 부담하기로 한 것들 이상의 어떤 피해가 초과하는 피해가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들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시작은 계약자가 피해가 있어서 사고 접수가 이루어져서 그런 피해 사실에 대한 것들을 확인을 하고 손해평가를 해서 그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손해평가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러면 손해평가는 재해로 인한 수확 감소량을 파악하여 피해율을 계산함으로써 지급될 보험금을 산정하게 된다. 이제 여기서 수확 감소 보장이라는 게 나오네요. 수확 감소 보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해당되는 과수원이 될 수도 있고 농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되는 데서 과연 몇 킬로그램을 수확할 수 있는지 5개월치에 대한 평균치로 해서 여기에 가입했던 전체 양이 이만큼이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수확기에 가서 수확량을 조사를 해봤어요. 수확량을 조사해봤더니 이 수확량이 이만큼이었더라 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감소됐던 부분들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수확이 감소됐다. 그래서 수확이 감소되었다라고 하는 부분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피해로 보고 해당되는 만큼에 대한 보험금을 일정하게 자기가 부담하기로 한 것들을 공지하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손해평가의 결과는 지급보험금을 확정하는데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를 함으로써 보험금을 결정하는데 당연히 결정적인 근거가 되겠죠. 다음에 손해평가가 농업재해보험에서 갖는 중요한 의미로서 보험금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초 자료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정한 손해평가가 되어야 된다. 이때 밑줄 친 걸 보면 제3자도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저희가 평가하고 있는 작물들은 생물입니다. 살아있는 작물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들도 살아있는 거예요. 다 죽은 것들에 대한 것들은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은 것도 평가를 하긴 해요. 그것들은 이제 죽었다라고 평가 결과값을 내는 거지. 그 다음에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살아있는 것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피해 정도를 구분할 때 어떤 조사자는 50% 피해다, 뭐 60% 피해다, 뭐 80% 피해다, 뭐 100% 피해다. 아 이거 피해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이렇게 평가한 내용 자체가 다른 제3자가 보더라도 납득이 될 정도로 아 이렇게 평가해서 이런 결과값이 나왔겠구나 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인정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밑줄 친 부분이 이 재해보험 사업자는 조사자의 관점을 통일하고 공정한 손해평가를 위해 업무 방법서를 작성하여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업무 방법서라는 게 지금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NH 손해보험에서 지역 농협이나 이제 그런 곳에다 배포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업무하는 이제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 업무 매뉴얼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론서하고는 뭐 유사하다 이렇게만 좀 생각해 주세요. 거의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장에 나가는 이론서는 현장에 나가는 자료들은 올해치 자료가 될 건데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자료는 이제 전년도 거들이 통합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값에 대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만약 올해가 2024년이다 라고 가정하면 2024년도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과거 거, 전년도 거 값을 갖다가 이론서가 실려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큰 차이는 많이 없어요.
그렇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런 게 업무 방법서라는 게 있다. 이거는 어디서 만든다? NH 손해보험에서 만들어 놓은 업무 방법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은 결국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더욱 높여줄 것이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표준으로 해서 조사를 이제 진행해 나간다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보험료율 조정. 이제 실질적으로 보험료율이라고 하는 거는 해당되는 품목이나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 손해가 얼마만큼 나는지 보험회사 입장에서 결국은 들어온 보험료 대비 지급되는 보험금에 대한 율로 가지고서 결국은 전체적인 보험료율을 이제 측정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험료율은 해당 지역 및 개개인의 보험금 수급 실적에 따라 조정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자동차 보험도 A라는 지역이 자동차 사고가 많이 나요. 그러면 보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B라는 도시는 자동차 사고가 적어요. 그러면 당연히 보험료율이 낮습니다. 그런 부분과 같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손해평가에 객관성과 정확성을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러한 손해평가가 농업재해보험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농업재해에 대한 통계나 재해대책 수립의 기초 자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면 그 지역에 그다음에 결국 그 지역들을 다 합산해 보면 우리나라에 만약에 쌀에 대한 생산량이 얼마만큼인지에 대한 것들이 평가값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과에 대한 생산량이나 가입률이나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그 조사를 하면서 해당되는 뭐 가입 주수도, 실제 결과 주수도, 그다음에 해당되는 품종도, 그런 것들 다양한 것들 조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통계가 되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리고 해당되는 어떤 태풍 피해가 왔어요. 그랬을 때 얼마만큼 그 재해에 대해서 피해가 났는지에 대한 것들도 어떤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손해평가 업무의 중요성. 손해평가는 보험금 산정의 기초가 되므로 농업재해보험 사업의 운영에 있어 그 어떤 업무보다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써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들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기억하기보다는 가로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만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손해평가 업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론서에 있는 뭐 3가지를 쓰세요라고 하면 보험 가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한다. 그다음에 선의 계약자를 보호한다. 그다음에 보험 사업의 건전화를 도모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손해평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어떠한 A 지역이 있다고 가정하면 A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이 A 지역에 대해서 일정하게 이만큼은 피해가 있고 이만큼은 피해가 없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피해가 있다라고 하는 건 여기다 보험금을 지급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결국은 손해평가라고 하는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이게 당연히 피해가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피해를 인정해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게 당연히 기본적인 원칙이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피해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다가 과다하게 보험금을 측정하게 되면 우리는 해당되는 지급된 보험금 대비 순보험료에 대한 합계로 해서 이것들에 대한 요율로서 우리가 해당되는 요율을 구하는 게 보험료율을 이제 구하게 되다 보니까 그 보험료율이 보험금을 지급하기 많아지면 증가하게 되면 보험료율도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 보험료율이 해당되는 과수원 여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해당되는 지역 A지역, 그러니까 결국 이 피해가 없는 선의의 제3자, 선의의 계약자한테도 아무런 피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올라가는 그런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게 A 도시 쌓이고 B 도시 쌓이고 여러 도시가 쌓이다 보면 결국에는 보험료율이 너무 올라서 계약자분들이 결국은 내가 보험 혜택도 못 받고 보험료가 부담이 돼서 가입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 이게 가입이 못하는 결과가 되고 결국은 어떤 손해평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 가입하신 분들이 계셔야 그런 분들이 피해가 있었을 경우에 조사할 수 있게 되는 부분들인데 가입 자체가 없어지게 되면 손해평가에 대한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그래서 보험 가입자의 피해 상황에 따라 정확하게 보상을 해야 한다.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정확하게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이 부분들이 정당하게 올라간 부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과다하게 지출된 보험금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적정하게 보험료율이 현실화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선의 계약자 보호. 따라서 보면 보험의 원칙은 공동의 위험을 안고 있는 다수의 사람이 각자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부담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그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정하게 이렇게 피해 입은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보상을 해주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특정인이 부당하게 보험금을 수취하였을 경우 그로 인해 다수의 선의 보험 가입자가 이렇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요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험 사업의 건전화. 그래서 결국 밑줄 친 것처럼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가 보험 가입을 할 수 없게 된다. 너무 보험료가 비싸지게 되면 결국 그렇게 보험료가 인상되고 그에 따라 보험 여건은 더 악화되어 결국에는 보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다. 보험 사업자도 손해가 많아지면 보험 사업을 이제 철수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 보험 계약자도 실질적으로 보험료가 너무 비싸면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제도 자체의 존립을 위험하게 된다. 그래서 공정하고 정확한 손해평가는 장기적으로 보험 가입자와 재해보험 사업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농업재해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당한 보상, 선의 계약자 보호, 보험 사업 자체에 대한 건전화까지에 대한 것들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다음으로 2절에 손해평가에 대한 체계가 나오네요. 관계된 법령들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뭐 특별한 부분 없어요. 어차피 이건 1차 2과목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한번 참고해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또 관련된 내용들은 또 1과목에서도 2차 1과목에서도 이미 공부했던 내용들이 또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해평가의 주체가 나오네요. 주체는 결국 이 주관하는 데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그 다음에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거는 이제 재해보험 사업자이네요. 재해보험 사업자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런 재해보험 사업자는 이렇게 보면 보험 목적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또는 그 밖의 관계 전문가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하여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평가사 또는 손해사정사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네요. 결국은 우리가 재해보험 사업자가 하는 게 손해평가인을 위촉합니다. 손해평가인 위촉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손해평가에 대한 교육도 이런 재해보험 사업자, 즉 NH 손해보험에서 다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이제 우리가 농금원이라고 말을 할 거예요. 농금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떤 걸 한다? 손해평가사를 이제 위촉을 한 거잖아요. 손해평가사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합격을 시켜서 자격을 부여하고 교육을 하고 주최하는 데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이런 교육적인 부분들이 이제 손해평가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어떤 손해사정사 또는 어떤 손해사정 보조인도 교육은 재해보험 사업자가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구분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이때 지금 박스에 보니까 법령 대통령을 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위탁할 수 있는 게 보험 모집 및 손해평가가 있네요. 그래서 위탁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보험 모집이 있고요. 두 번째 손해평가가 있네요. 손해평가. 그래서 1번과 2번은 구분할 때 지금 법령 그 박스 안에 있는 게 1번, 2번, 3번, 4번은 그 네 가지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한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험 모집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손해평가도 가능한 거고요. 5번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농업재해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장, 해양수산부 장관, 회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손해평가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우리가 나중에 합격을 하시면 이 손해평가에 관련된 부분에서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 그러니까 한손협이라는 게 있고요. 뭐 한국 손해평가사 협회가 있고, 그다음에 농재협, 농업재해보험 협회가 있습니다. 양 협회에 소속이 돼서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 그래서 비영리법인 단체입니다. 비영리법인 단체로 여기에 소속되거나 또는 저희가 지금 법인에 소속돼서 조사 업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소속돼서 할 수 있는데 이 협회에서는 어떤 부분을 할 수 있다? 손해평가 업무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아까 통계적인 부분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하는 부분들까지도 손해평가를 하니까 같이 그 부분까지는 또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에 농지업 소속으로 해서 이제 평가 활동을 좀 몇 년간 했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법인으로 이직을 해서 이제 현재는 이제 법인에서 이제 조사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자의 유형을 보면 손해평가인, 손해평가한 사람 및 손해사정사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평가인은 재해보험사업자, 평가인과 관련된 부분들은 재해보험사업자와 관련되어 있다. 평가사는 어디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그래서 자격시험을 가지고 하는 건데 농림축산식품부 그 예하에 소속되어 있는 게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원이고요. 이 해당되는 원장이 자격증을 수여합니다. 그 다음에 손해사정사는 보험 개발원을 실시하는 손해사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의 실무 수습을 마쳐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자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손해평가 보조인의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밖에 재보험사업자 및 재보험사업자로부터 손해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손해평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손해평가 보조인을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손해평가 보조인이 여기 또 들어가 있다. 손해평가에 대한 과정을 간단히 보면 어떤 사고 발생의 통지, 그래서 사고 발생에 대한 사고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고 발생의 통지가 어떤 이제 재보험사업자한테 되면 사고 발생에 대한 보고 및 전산 입력. 그러면 이 부분도 순차적으로 보면 뒤에 이미지가 나오나요? 이때 우리가 이제 기억하실 때 사고반, 통지반으로 하게 되네요. 통전반, 실력. 통전반 실력 조사를 암기하겠습니다. 통전반 실력 조사. 이렇게 해서 통전반에 대한 실력 조사가 있으면 먼저 어떤 태풍 피해가 있어요. 태풍 피해가 계약자한테 있으면 재해보험 사업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뭐 뉴스에서 들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거기에 어떤 계약자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는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계약자가 이 사고 사실에 대한 통지를 어디다가 하냐면 가입했던 해당된 단위 농협에다가 하게 되면 단위 농협에서 이 부분들을 전산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면 그러면 이제 NH 손해보험 즉 재해보험 사업자한테 이게 취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피해 사실에 대한 부분들이 접수가 됐으니까 하는 부분이 손해평가반을 구성한 손해평가반이 이제 구성이 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협회로 구성이 될 수도 있고 법인으로 구성될 수도 있고 좀 현재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건들에 대해서 법인 몇 프로 또 양협회 몇 프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이제 과거에는 어떠한 법인들 위주로 해서 이런 것들이 다 주도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손해평가사에 대한 인력들이 많이 확충이 되고 또 손해평가사 협회에 대한 교육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험치들이 누적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협회의 부분들이 과거에는 정말 소수에 대한 품목들만 조사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최근도 그렇고 또 계속적으로 어떤 다양한 품목들을 이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품목들에 대해서 법인에 대해서 몇 프로, 그다음에 양협회에 대해서 몇 프로 그런 식으로 해서 퍼센테이지로 조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이 손해평가반이 이제 구성이 되면 이제 손해평가를 실시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현지조사를 실시하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이 조사한 값을 이제 결국 입력을 하면 되겠네요. 입력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입력을 한 값을 가지고서 우리가 보험금을 이제 지급하는 거잖아요. 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급 사유가 되면 보험금을 지급할 건데 그런데 이런 보험금에 대해서 공정하게 조사해서 잘 지급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조사할 수가 있어요. 그게 지금 이제 이런 조사 부분으로서 검증조사와 또는 또 현지 조사를 누가 할 수 있다? 이런 관련된 부분들도 이런 재해보험 사업자가 이런 부분들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네요.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특별한 건 없습니다. 사고 발생 통지는 사고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를 해야 돼요. 그래야 만약에 낙과가 있어요. 과실이 떨어진 게 있다라고 하면 가서 빨리 조사를 해드려야 떨어진 것들도 이제 실질적으로 과손에 가서 보면 어차피 나무가 있고
이 안에 뭐 이렇게 잡초들이 있습니다. 잡초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나무가 10년짜리예요. 그러면 이제 이 새로 오래 난 잡초가 큰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사과나 뭐 배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안전하게 딱 떨어졌거나 아니면 봉지가 씌워져서 충격이 완화돼서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게 사고 접수를 바로 하지 않으면 뭐 10일 있다 하고 20일 있다 라고 하면 이 떨어진 게 부패하고 상품성이 떨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계약자도 사고가 나면 바로 접수를 해야 되고 손해평가반도 바로 구성을 해서 나가야 이런 것들도 이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봐서 상품화할 수 있고 그다음에 피해가 좀 적게 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또 상품화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생물 살아있는 것들을 갖다가 하다 보니까 이게 지체되면 이게 상품성이 다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사고 발생에 대한 것들을 전산에 입력을 하게 되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손해평가반이 구성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육 시기나 품목, 뭐 재해 종류 등에 따라 조사 내용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손해평가반을 구성한다. 저 같은 올해 같은 경우에서도 저는 이제 올해는 이제 민통선에도 들어가 봤네요. 김포에 있는 이제 민통선에 들어가서 그 월곶 지점이었는데 민통선에 들어가서 이제 배 뭐 피해 조사 같은 걸 했었는데 사실 이제 좀 약간 날씨가 춥고 하면 그리고 또 민통선 지역은 또 더 추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꽃이 피긴 폈었는데 그 꽃 핀 상태에서 어떤 냉해 피해가 입어서 결국은 그 부분이 수분이나 수정이 되지 않아서 육아 과실을 많이 열지를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것들을 확인을 하고 대표 농지들 통해서 그럼 그 인근에 대한 냉해 피해가 그 농가만 갔을 리는 없잖아요. 거기서 대표 농지에서 농가에서 피해를 인정받으면 그 대부분에 대한 것들도 같이 또 인정을 해준다. 또 그런 방식도 있다. 그래서 이런 생육 시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에는 꽃눈이 펴 있던지 아니면 육아 상태이거나 아니면 수확을 할 수 있는 상태거나 그런 생육 시기에 따라 조사 방법이 틀릴 거고 해당되는 품목에 따라서 말 그대로 과수는 가서 이제 저희가 육안으로 조사하는 거고 뭐 마늘 양파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도 땅에서 파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각각 품목에 따라 각각 또 재 종류에 따라서 태풍으로 떨어졌는지 아니면 냉해로 얼었는지 아니면 그런 냉해로 어떤 생육활동에 지장을 줬는지 그런 것들이 재 종류에 따라서 조사 내용이 달라질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지체 없이 손해평가반에 대한 것도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때 손해평가반은 조사자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그 1인에 포함되는 게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인, 손해평가사, 손해평가인, 손해사정사. 그 다음에 아까 주체가 4명이었잖아요. 평가사, 평가인, 사정사, 보조인 이렇게 구분되는데 이 보조인 독단적으로 할 수 없고 이 세 명이 1인 이상 그 다음에 5인 이내로 이렇게 구성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 많이 구성할 수도 있어요. 더 많이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선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의 상황에 따라서는 더 많이 구성이 가능한 예외적인 것도 있습니다. 어차피 NH손해보험에서 재보험 사업자가 허락을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부분들. 그 다음에 보니까 조사자가 부족할 경우에는 손해평가 보조인을 위촉하여 손해평가반을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때 보니까 법령에 보면 이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제3항에 보니까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손해평가에 대해서 그 해당자를 손해평가반 구성해서 배제해야 된다. 그것도 15점짜리 또 문제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된 문제는 이제 기출문제에서 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간단히 한번 내용을 작성을 해보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 가입자라고 해야 돼. 가입자 모집인 손해평가. 그래서 만약에 A라는 가입자가 있어요. 또는 A와 이해 당사자 같이 사는 가족이거나 같이 사는 친족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모집인을 봤더니 내가 가입한 걸 내가 평가를 한다. 내 가족이 가입한 거를 내 가족이 평가한다. 그렇게 보시면 이런 부분에서는 손해평가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내가 가입한 거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네요. 이 부분을
평가를 A가 가입한 거를 A가 평가한다. 그럼 이제 이런 부분이 배제가 되어야 된다. 자, 두 번째, A가 가입자이고 B가 모집인데 이 평가를 역시나 B가 했다. 역시나 내가 모집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내가 평가한다라고 하면 그 모집자랑 그런 계약자 간에 가입자 간에 어떤 친분 같은 게 있으니까 가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공정하지 못할 거다.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손해평가를 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C가 있고 그 다음에 D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A가 존재를 해요. 뭐냐면 모집인 간에 상관없어요. 모집인 간에 서로 모집인 간에는 그냥 다른 모집인일 뿐이에요. 서로 모집인 간에 B와 D는 그냥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이해관계자가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B와 D는 이해관계자만 아니면 되는 건데 보면 이 가입자 간에 가입자 A와 C 간에 서로 상호 손해평가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30일 이내에 가입자 간 상호 손해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서로 봐주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상호 손해평가는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하다 해서 손해평가반에서 배제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가입자가 A였어요. 모집인이 B였어요. 조사는 제3C가 했어요. 그럼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C가 그러니까 이 C가 조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A라는 가입자가 또한 뭐 조사가 뭐 마음에 안 든다. 조사값이 좀 인정하다. 좀 이상하다라고 해서 다시 조사를 요청했어. 재조사. 그러면 7일 이내에 재조사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또 손해평가반에 대한 것들 조사들에 대해서 조사가 잘 되고 있는지 검증조사를 할 수 있잖아요. 검증조사. 이 검증조사를 어떻게 한다? 손해평가했던 C가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또 객관적이지 않은 거죠. 본인이 조사를 한 거를 본인이 재조사나 본인이 검증조사하면 안 된다는 부분들.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거기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기 또는 자기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 가입한 보험계약에 대한 손해평가. 그래서 A가 A 걸 손해평가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한 손해평가. B가 B를 했다는 거. 또 직전 손해평가일로부터 30일 이내의 보험 가입자 간 상호 손해평가. 이렇게 상호 손해평가. 그 다음에 자기가 실시한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 및 재조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지조사 실시한다라고 했을 때 법령에 대한 내용 간단히 보겠습니다. 농작물은 우리가 농지별로 합니다. 사실 과수원별로라는 표현도 있긴 한데 우선은 법령상 농작물은 무조건 농지별로 한다라고 봐주시고 가축은 개별 가축별로 한다. 벌은 벌통 단위로 합니다. 저희 일과목 공부할 때 어떤 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다 벌통 단위로 가입을 하고 그다음 벌통에 관련된 부분들로 이제 평가가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병도 낭충봉화 부패병, 부적병에 관련된 부분도 실질적으로 그런 벌통에 병이 생겨서 벌통을 소각시킴으로써 피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농업시설물은 보험가입 목적물별로 한다. 그래서 만약에 농업용 시설물이 있다. 그럼 농업용 시설물과 부대시설 또는 이제 구조체와 피복제가 있다. 그럼 그런 것들을 각각 목적물별로 산출해서 합산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의 주체는 단위는 목적물별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내용은 나머지 내용은 참고해 보시고요. 현지조사 결과 전산 입력. 그래서 현지조사를 결과하면 저희가 몇 장이 어떤 기본적으로 출력 받는 게 계약 관련된 원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조사한 값을 입력하는 현지조사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사마다 약간의 차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점점 추세가 현장에서 사진을 찍고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사진들, 피해난 사진들 그런 것들을 찍을 거잖아요. 조사했던 내용들에 대한 것들, 조사한 값들 농협 전산에 대한 입력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우리가 조사한 값들도 모바일이나 이렇게 또 전산으로 입력을 해서 하고 있다. 점점 추세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일부 조사에서는 그렇게 또 배제되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해요. 그다음에 현지조사 및 검증조사, 그다음에 손해평가의 신속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재보험 사업자. 여기서 보면 이러한 손해평가반을 구성하는 재보험 사업자 자체가 현지조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또는 손해평가반의 현지조사 내용을 검증조사할 수 있다. 이때 조사 주체는 재보험 사업자, 그다음에 재보험사 및 정부다. 이 세 가지가 있네요. 앞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약간 지웠네요. 결국 우리가 손해평가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때 이 보험금을 지급하려고 하면 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검증을 하는 거예요. 주체가. 이 검증이라고 하는 거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주체에서 조사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보험금이 부당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검증 주체가 어디가 아니면 재보험 사업자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제3에 이 재보험 사업자에 대한 손해율이 높아지거나 그렇게 되면 재보험 사업자가 또 재보험을 가입했잖아요. 그럼 이제 재보험에 대한 재보험 사업자. 그래서 재보험 사업자가 통상적으로 지금 우리는 정부입니다. 정부. 그리고 또는 이제 이러한 재보험 사업장과 관련해서 이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즉 정부에서 그걸 했잖아요. 위탁을 주고 어떤 약정을 체결해서 이런 정부에 대한 부분들도 된다. 그래서 이런 검증의 주체가 되는 부분은 이렇게 세 가지로 열거가 지금 되어 있고요. 통상적으로 이게 두 가지. 결국 이제 재보험 사업자도 정부가 포함이 되니까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이런 조사 방법은 지역별, 대리점별, 손해평가반별로 손해평가를 실시한 농지를 임의 추출한다. 임의 추출하여 현지 농지를 검증조사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관련된 이제 검증조사에 대한 부분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재보험 사업자 및 재보험 사업자의 재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 목적물 중 일정 수를 임의 추출한다. 임의 추출한다. 그 다음에 검증조사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농구원이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NH 손해보험, 재보험 사업자한테 검증조사 하라고 또 그런 것들도 또 시킬 수도 있다.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검증조사 결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어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전체 보험 목적물에 대해 재조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A라는 평가반이 조사를 100건 해서 100건. 근데 검증조사에서 한 건을 해봤는데 이게 너무 조사가 엉망이에요. 가서 뭐 아무튼 말도 안 되게 조사를 해놨어요. 객관적이지 않게 조사를 해놨으면 이 부분들, 이 평가반이 했던 100건에 대해서 전부에 대해서 재조사를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해야만 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재조사를 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보험 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검증조사반은 검증조사가 불가능하여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험 가입자에게 통지한 후 검증조사 결과를 작성하여 재보험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저희가 어차피 이제 1차에서 이제 공부했던 내용들의 이제 연속선상인데요. 실질적으로 어떤 사고 접수가 되면 손해평가반이 구성돼서 농협에서 우리가 현지 조사서를 받아와요. 현지 조사서. 농협에서 받아오면 이 현지 조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손해평가를 합니다. 손해평가를 한 값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계약자한테 서명을 받아요. 서명을 받은 것을 가지고 다시 현지 조사서를 농협에다 제출해야 되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계약자한테 우리가 서명을 받은 걸 제출했는데 이러한 것들 가지고서 검증조사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검증조사. 그러면 검증조사 할 때는 당연히 이 현지조사가 있겠죠. 이걸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계약자가 이런 부분들에서 동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실질적으로 계약자의 동의하에 또 조사가 가능해야 되는 부분들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내용상에서 검증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검증조사가 불가능하다. 그럼 결국 이 손해평가에 대한 결과값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검증조사반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 확인할 수 없다.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험 가입자한테 당연히 안내한 후에 검증조사 결과에 대한 부분을 이 조사서에다가 작성을 해서 다시 농협에다 주게 되면 그러니까 작성하여 재보험 사업자한테 제출해야 된다. 여기서 지금 농협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재보험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지조사 내용을 간단히 보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손해평가 현지조사의 구분 및 종류가 있네요. 그래서 본조사, 재조사, 검증조사. 그래서 최초에 우리가 손해평가를 한 게 이게 본조사가 되는 거고요. 이걸 가지고서 계약자가 서명을 하더라도 이걸 통해서 재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이걸 가지고서 검증조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때 재조사는 언제? 보니까 계약자가 손해평가반의 손해평가 결과에 대하여 설명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손해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증빙되는 서류 또는 사진 등을 제출하여 재보험 사업자가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가입니다. 다른 손해평가반. 그러니까
평가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걸 다시 C한테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검증조사. 검증조사는 재보험 사업자 및 재보험 사업자가 손해평가반 실시한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 목적물 중에서 일정 수를 임의 추출하여 확인한 조사이다. 앞에 보셨던 내용들이 있네요. 그 다음에 품목별 현지조사의 종류는 즉 보험 상품의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 라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과수, 논작물, 밭작물, 또 논작물, 밭작물, 원예시설에 대한 전반적 조사 내용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들을 한번 보시고 결국은 이 내용들이 본문에서 각각 해당된 농작물에 대한 재해보험에 관련된 손해평가, 가축 재해보험에 대한 손해평가 관련된 부분에서 또 내용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관련된 기본적인 또 용어가 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들만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